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도 인제에서 난 불에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돼 산 정상까지 번졌는데 불은 지금까지 68% 정도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의 경제 교역 수준을 끌어올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동 구상, 이른바 샤인 이니셔티브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내란 재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의 대상이 반국가단체, 즉 간첩이었다고 말하자 홍 전 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간첩이냐고 받아쳤습니다. 항해사의 진술로 서해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사고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선장이 조타실을 비웠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을 늦게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시작된 불이 여전히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 정도 진화가 됐지만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산불이 더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몸을 피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가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산을 따라 선명한 불길이 보입니다.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이후 불이 산 정상 쪽으로 번졌고 산림과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1단계는 주택 등 주요 시설에서 3개 동 미만의 피해가 우려되고 10시간 내 진화가 가능할 때 내려집니다. 70대에 가까운 차량과 30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산불에 영향을 받은 구역은 총 34.6헥타르 정도로 축구장 40개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현재까지 총 2.74km의 화선 중 1.65km가 진화가 완료되면서 진화율은 6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 나머지 작업을 위해 야간에 투입이 어려웠던 소방 헬기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앞서 대피를 완료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민가로 더 번질 우려는 적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도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집트를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동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른바 샤인 이니셔티브도 공개했습니다. 카이로 현지에서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파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세파 협상이 조속하게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파는 자유무역협정 FTA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양국의 경제 교역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협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안에 양국의 세파가 구체화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이집트와 교육, 문화협력 양해각서 등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 계기에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동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안정과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을 의미하는 샤인 이니셔티브가 한국과 중동의 협력 지향점을 평화와 번영, 문화라는 3가지 큰 틀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중동 구상인 이른바 카이로 구상을 내놓은 배경엔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곳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일정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향합니다. 카이로에서 JTBC 유선입니다.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의 대상이 반국가단체, 즉 간첩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홍 전 차장은 이재명,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냐고 했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계엄 당일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화 내용은 계엄과 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1차장한테 했는데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홍 전 차장이 맞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체포 명단을 놓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언급하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지금 이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요.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JTBC 강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동선을 분석 중입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디올백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만 1만 쪽, 30건 분량을 확보해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압수수색 도중 도피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을 약 한 달 만에 체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최재형 씨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들어가 김건희 씨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아니, 이쪽은 그렇게 서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이니까.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과 함께 최 씨가 자신들이 구매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최 씨는 김 씨에게 보낸 청탁성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와 최재형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신문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소리도 이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이 기각하면서 재항고로 이어졌고 사건 기록은 대검찰청으로 넘겨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최근 대검에 요청해 디올백 수수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기록은 1만 쪽이 넘는 30건 분량으로 당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검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이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소된 26명 전원이 유죄라고 봤지만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은 면했습니다. 유한열 기자입니다. 응원과 비판 구호가 뒤섞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놓고는 현직 의원 6명 모두 500만 원 밑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훨씬 낮은 형입니다. 나 의원은 유죄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원정한 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송원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자의적인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용기를 준 꼴이라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와 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슈퍼스타 호날두도 함께 초대됐습니다. You know, my son is a big fan of Ronaldo, wherever Ronaldo is here. And Barron got to meet him, and I think he respects his father a little bit more now, just the fact that I introduced you. 지난 18일 트럼프는 만찬 자리에서 호날두를 이렇게 콕 집어 소개했습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 백악관을 찾았는데요. 호날두 또한 트럼프와 만난 사진과 함께 저와 제 미래의 아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만찬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집무실에서 호날두와 함께 축구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이 공의 움직임을 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호날두는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정말 똑똑하고 멋지다 만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브라질 벨랭에서는 제30차 UN 기후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회를 앞둔 행사장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빨간 불길이 위로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 천장을 무너뜨렸고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O que aconteceu? Fogo perto do pavilhão da China, atrás no caso. Tem alguns amigos para lá e eu tô mandando eles vir para cá tudinho. Mas o que aconteceu mesmo foi o fogo e tá se exalando muito fácil, porque isso aqui é muito frágil, entendeu? E é isso. 참가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32분 만에 불을 끄고 상황이 종료됐다고 알렸고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이번 기후총회 현지 시간 21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휴전안을 마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제안입니다. We're very thankful to him and to the United States, your nation.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는 미국 협상단과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한 평화 계획,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토 가입과 유럽 평화유지군도 배치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와 다른 유럽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는다는 내용 등 28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현재 격전지인 동부 돈바스 지역 등을 우크라이나가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이 모두 반영된 사실상의 항목 문서란 평가가 나옵니다. Керівників держав, що це буде сприйнято людьми, що це буде сприйнято військом і тими, хто вже багато віддав і віддає за це. Якісь поступки ми дамо їм, то вони по-любому потім повернуться, як то було і в Чечні. 하지만 미국은 평화 협정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면서 휴전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But the president supports this plan. It's a good plan for both Russia and Ukraine, and we believe that it should be acceptable to both sides, and we're working very hard to get it done. 이틀 전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여객선이 무인도에 부딪혀 좌초됐죠. 다행히 모두 구조됐지만 267명이 타고 있던 배가 하마터면 큰 사고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배를 운전하던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방향전환이 늦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뱃머리가 들려 옴짝달싹 못합니다. 선체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인도 갯바위에 올라탄 겁니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서 대형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가 좌초됐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 도착 1시간 정도 남기고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시간 10분 만에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탑승자 267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여객선은 당초 무인도에서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우측으로 꺾었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무인도를 100m 남기고 뒤늦게 방향을 틀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1등 항해사는 해경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방향 전환이 늦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력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충돌 직전 여객선은 시속 40에서 50km로 움직였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들이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여객선이 좌초됐던 무인도 족도로 가까이 와봤습니다. 접안 시설이 없어서 직접 내려볼 수는 없지만 이 배에서 봐도 당시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갯바위가 깨져 있고 위쪽에는 배에서 묻은 것 같은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섬이 율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여객선은 이 율도와 족도, 이 사이길로 지나야 했습니다. 해경은 40대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선장도 입건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GV60 마그마를 공개했는데요. 독일과 중국 등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격전지인 유럽에서 럭셔리 고성능을 내세웠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최고 고성능 전기차 GV60 마그마가 등장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네시스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에서 현대차가 유럽 전기차 프리미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존 GV60보다 차체를 낮고 넓게 설계해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주황색 외장 색상으로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출력이 600마력을 넘어서지만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안정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 점유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전기차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시장입니다.
독일 3사뿐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들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차인 현대자동차가 럭셔리 고성능을 내세워 참전한 겁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모터스포츠 무대에 뛰어들어 유럽 시장 내 프리미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3대 대회인 르망 24시에 출전했습니다. 전통 강자인 독일 3사와 중국차의 저가 공세를 뚫고 현대차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제3자를 통해 조회된 걸 지난 18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조회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화성 특례시에 내년부터 4개의 구청이 설치됩니다. 50만 명이 넘으면 구청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15년 동안 100만 도시 화성에 구청이 없었던 겁니다. 올해 특례시가 된 데 이어서 내년에 생기는 구청까지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 특례시장입니다. 네, 초대 화성 특례시장이 얘기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추진하신 이 구청이 결실을 맺게 됐는데 어려운 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화성시는 인구가 50만을 돌파한 2010년부터 구청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저는 구청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청 수를 4개로 하면서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실국장, 부시장들이 수시로 행정안전부를 찾아가서 우리 화성시의 구청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2달 만인 지난 8월 우리가 원하는 4개 구청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우리 소망했던 구청 설립이 우리 주민들과 뜻을 함께해서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이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1위를 한 도시이기도 한데 인구도 빨리 늘고 있고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느는 도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 24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0여 명이 늘어난 약 8,2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화성시가 출생아 수가 전국 1위인 이유는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젊은 층이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크고 작은 기업이 많아서 다양한 일자리가 아주 풍부하고 또 택지 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 인프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즉 젊은이들이 화성으로 모이고 직장을 찾고 결혼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화성시는 생애 주기별 출산 장려 정책을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 장려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임신 장려, 출산 장려, 육아 지원 등 각 단계별로 총 75개 사업에 4,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성시는 출산 정책과 도시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40년 화성시를 인구 200만의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셨는데요. 화성시의 미래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 2040 화성 도시 기본 계획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2040년도 화성시 인구는 155만 명으로 설계되었으나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180에서 2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40km 이내에 위치하고 인천 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화성 대송지구와 화흥지구에 있는 약 3천만 평의 빈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넓은 토지에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AI, 반도체,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최첨단 미래 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화성시의 미래 구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